신기하네. 두 번째 지문, 사회통합 지문이죠. 주제통합 지문이죠. 자, 주제통합 지문인데 일단은 이 지문의 유형은 사회 지문이잖아. 그러면 사회 지문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은 너무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의 흐름이 무슨 구조? 문제, 그리고 해결 구조로 이어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놓고 접근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현상 중에서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소개를 해.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라고 문제점을 설명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사실 몇 가지를 세팅해 준 다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결이 된다라는 식으로 문장이 흘러가는 게 기본적인 문단 구성 방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똑같은 흐름으로 가져갈 텐데 지금 지문이 가와 나의 두 개 관계로 이어져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길 권하는데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볼 거잖아? 그럼 문제를 보고 나서 가지문을 먼저 쫙 해결할 수 있는 가지문 단독 문제를 해결해버려. 그런 다음 나지문을 읽기 시작한 다음에 나는 도대체 가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를 떠올리면서 지문을 읽어나가야 돼. 연결고리를 찾으시란 말이야. 가지문이 있고 가지문이 예를 들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면 나지문은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일 수 있지. 이건 보통 상반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말하는 문제를 내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근데 먼저 요즘에서 A라는 해결책을 얘기했는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 B에서 그럼 실제로 우리 현상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라고 심화하는 형식으로 예문을 통해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경우에 지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 형태의 문제를 내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문제부터 먼저 보면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특정 개념이 지닌 의와 가치와 같이 서술상 특징 문제를 출제해 놨네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두 개를 동시에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가지문을 먼저 읽고 나서 가랑 연결된 것만 끊어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 확정 답을 잡아내시면 되는 거지. 동시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끊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어라라고 되어 있고요. A는 가의 내용이고 기억도 가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순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하자. 이 녀석은 무슨 문제? 가지문 단독 문제야. 가를 읽자마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키워드를 몇 가지 읽어주는 거죠. 자, 키워드 뭐가 보이십니까? 반복되는 단어들을 확인해 보세요. 법, 규제, 간섭 이런 단어가 보이십니까? 맞니? 오케이? 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무슨 법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법적인 규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갈등 상황에서의 법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간섭 빈도 이런 식의 말들을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법과 그 법이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겠구나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오케이. 그 정도만 해도 수월하게 뒤에 있는 지문 얘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가와 나를 동시에 이해하는 문제야. 연결 문제네요. 연결 문제면 여기서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또 여기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무슨 모델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 번이나 나왔네요. 세 번째,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라는 개념이 두 번 나왔네요. 그러면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혹시 가에 있을지 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 개의 법 모델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그 비교점을 잡아놓으면 문제가 풀리겠죠. 키워드 잡아야겠다는 생각 하십니까? 법 모델 세 가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그리고 참고로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냐면 임대인이 어쩌고저쩌고 임차인이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던 거잖아. 우리가 경제지문에서 많이 보던 거죠. 임대인이 뭐 하는 사람이야?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 모르면 안 되지. 임대인은 어떤 물건,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들 수 있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건물, 항공기와 같은 거대한 물건도 다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을 뭐 해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빌려줌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임대인이라고 하고 그걸 빌려받음으로써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임차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그럼 이건 나 단독 문제가 되겠죠? 잠깐만요. 이건
나 단독 문제. 그럼 이거는 나 지문들 읽고 나서 해결하면 될 텐데요. 지금 보면 역시 예상대로 임차인이 어쩌고저쩌고, 임대인이 어쩌고저쩌고, 권리가 어쩌고저쩌고, 목적물이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는 거네. 지금 우리는 이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쓰기면서 아 이런 단어가 나왔네 하고 넘어가는 중이잖아.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 실은. 이것만 봐도 잘 보는 거고요. 아 그러면 아까 6번 문제에서 무슨 법모델 얘기는 가지문이었을 거고 그치? 나지문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잖아 벌써. 지금 우리는 문제있기 과정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머릿속에서 큰 틀을 잡을 수 있다. 큰 틀을 잡아놓고 지문을 읽는 거랑 우와 문제다 하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가분하고 읽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무슨 문제? 보기 적용 문제가 나왔죠. 자 당장 뭔가 읽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보기에서 무슨 첫 번째 문장 정도만 갑은 자신이 소유한 A주택과 B상가를 을에게 임대하여로 계약하면서 무슨 존속기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 문장 읽었을 때 이런 단어까지 보일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한데 오케이? 뭐 이런 첫 번째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까지 못 읽을 수도 있다고 치고 그냥 무슨 전속기간 이런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체크. 그리고 해서 뒤쪽에서 갑과 을이 각각 아마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설정됐을 것이고 이것을 진짜 구체적 상황에 넣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9번 문제는 무슨 문제?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게 문제번호로는 4번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사람도 많습니다. 독서 이론 내가 예를 들어 독서를 힘겨워해. 그런데 통합지문이면 기니까 좀 뒤로 빼볼까 하면서 뒤로 빼는 사람들은 이거를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 어휘 문제니까요. 어휘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수능에는 몇 문제가 나온다? 2문제가 나온다. 하나는 무슨 문제? 서술어 어휘 문제고 두 번째는 한자어 어휘 문제입니다. 서술어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요 녀석에 해당하는 거고 한자어 어휘는 뒤쪽에 나올 테니까 그때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 근데 솔직히 답도 정해져 있어. 한자어 어휘 문제는 알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모르면 미치는 문제야. 그렇지? 그래서 기출 지문들을 많이 누적해서 읽으면서 훈련들 좀 쌓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서술어 어휘 문제는 푸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니까 그것도 이따가 한번 설명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머릿속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길 바랍니다. 난 지금부터 사회 법률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여러 가지 법 모델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하는 과정들을 이해할 거고 나지문에서는 그 녀석을 기초로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관계에서의 어떤 설정 상황을 이해하는 형식으로 지문이 흘러갈 거야. 됐지? 이거 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야. 그럼 두 번째 가지문을 하나씩 한번 뜯어 읽어봅시다. 무슨 얘기했는지 보자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했었죠? 지문을 읽고 있을 때 조건절이 떴다, 대응상이 떴다, 그건 뭐다? 출제 포인트라는 건 언제나 모든 지문마다 동일합니다. 오케이? 가자.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네요.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근데 이런 경우는 그 조건적 경우가 아니잖아. 넘어가자.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지. 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시민의 자유 미주급죠? 이렇게 무결하지 말자. 자,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대요?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개입은 언제 한다?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한다. 됐지? 어려운 말 아니야. 법은 정말로 최소한의 것으로만 개입함으로써 자유를 확보하려고 했고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모델 우와! 나왔다. 이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유주의적 법모델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근대법의 근간이래요. 자, 여기까지 딱히 어려울 거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참고로 우리 나중에 읽기 쉽기 위해서 얘랑 연결되는 키워드만 다시 한번 녹색지로 같이 해보면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 이것이 자유주의적 법모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좀 해놓을게요. 그래도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데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바로 이게 뭐예요? 문제죠. 문제점이잖아. 문제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 동등하지를
안아. 그렇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만수르요. 그러면 아빠 나 비행기 사줘가 가능하잖아. 근데 우리는 비행기 사달라고 아빠한테 말해도 되냐? 안 되지.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에도 당연히 동등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두 번째 나오네요. 뭐야고요?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야. 상황, 문제, 해결 구조입니다. 맞죠? 계속 갑니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어떻게 더 깊숙이 개입을 한답니다. 그럼 더 깊숙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이 아니라 이거 좀 표시를 해볼까?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고 참고로 여기서 이 뿐 아니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왜냐면 그럼 이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보았을 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 개인 권리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공통점이기도 한 거죠. 자유 모델과 약축해서 부를게요. 자유 모델과 사회 모델의 공통점 아니야? 자유 모델은 개인의 권리만 생각했어요. 개인은 곧 시민이니까요. 됐지? 그럼 선생님 공이라고 써볼게요. 공통점은 이거였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도 뭐도 주거나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영역에서 여기까지만 쓸게.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 그럼 선생님 여기서 도에다가 네모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 도. 그러면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역시 사회국가적 복지국가적 모델에서 추가해야 되는 녀석이라고 생각한 거고 이거는 원래 어디는 없었던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는 없었던 요소니까 뭐가 되는 거야? 차이점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겠니? 지문을 좀 기술적으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제도의 관리도 포함하게 되었다. 그래서 차이점 이렇게 읽어나가면 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법의 역할이 되어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뭐가 늘어난다?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는 이게 뭐예요? 특징이죠. 의무 규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대요. 왜냐? 할 일이 많아지니까 법이 과거에는 개인의 자유만 보장하고 최소한의 간섭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끼어들어야 돼. 그러면서 뭘 드러났어요? 예시를 드러났는데 예시는 왜 드는 거라고? 문제 내라고. 대기환경보전법은요.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되어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알아서 해, 싸움 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최대한 말리는 쪽이었다면 지금은 너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얘가 부모냐면 얘가 힘들잖아. 너 그런 거 하면 안 되라고 하나하나 태클 걸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법의 힘이 뭐 해지는 거야? 강해지는 겁니다.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 보자. 선생님이 아까 오늘 컨디션에 따라 1문단, 2문단을 끊어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쉬운 글이었지만 컨디션 안 좋은 상태를 상정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려운 컨디션 좋은 상태를 상정하고 한 방에 갑시다. 문단 다 읽고 갈게요. 가자.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자, 조건절 나왔어요.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그럼 이게 뭔데?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실제로 문제 해결 다시 그 해결된 녀석으로 인한 문제와 또 다른 해결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겠구나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과도할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윤리 등과 같은 뭐가?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자 다시 문화, 도덕적 같은 규범 같은 거 규범이라고 하는 건 법이 아니야. 낫 규범이야. 낫 법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자 건우가 선생님 만났어. 건우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줬어. 반갑고 정말 착한 일이지. 그치? 근데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벌금 내니? 그런 게 사회적 규범이라는 거야. 그쵸? 그런데 무슨 일을 벌이게 된다? 강행적 성격. 강행이 뭐예요? 강제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뜻이야. 강행적 성격을 띤 뭐에 의해서? 법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한다. 말을 좀 어렵게 썼지만 쉽게 말해볼까? 과거에는 법이 알아서 해라는 쪽이었다면 이전에 이제 무슨 모델이야? 사회 모델에서는 건우가 지나가다가 선생님한테 인사를 안 하면 인사도 안 했어? 벌금 30만 원. 이렇게 돼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온갖 것에 그러니까 뭐가 돼요? 법이라는 규범이 생기는 거죠. 법이라는 조절 기능이 생기는 거죠. 이로써 사회 각 영역에 자율적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 통합이 법에 의해서 와야 돼.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알아서 잘하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법만 따라가는 거지, 사람들이.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돼. 갈등이 되면 또 법으로 따져. 왜? 모든 것을 법으로 따지기로 했으니까 지금. 그러면서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자, 조건절이야.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뭐에 부딪혀? 한계에 부딪혀. 왜? 모든 것을 법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법률가여야 되는 거잖아. 모든 사건이 다 법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인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근대법의 기본 원리는 어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기본, 근대법의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은 최소한으로만 끼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유지되기도 어려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다?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됐대요.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알아서 하는 게 없고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만 컨트롤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위성만 남게 되고 그로 인해 법규범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회의 자율적 조정 기능은 또 망가지고. 그럼 뭐예요? 너 왜 안 했어? 법으로 따져봐. 이것도 따질 거야? 저것도 따져봐. 이러면서 모든 것이 법 돌아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던 법률과 관련된 어떤 기능이 둘로, 셋으로, 여덟로, 열로, 열둘로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뭐가 되는 거라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억이 나왔네요. 됐지?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사회복지체계를 보완해야 될 텐데 그게 다음 모델 얘기인데 그건 잠깐만 끊어가도록 하고. 자, 지금 우리가 A를 읽고 기억을 읽었잖아. 악순환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법은 최소한으로만 개입하도록 하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막 싸움이 나. 그래서 법이 막 개입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법이 너무 많이 개입해서 법이 개입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법이 개입하고 그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법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내용이 A였죠? 자, 요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까지 다 읽은 거니까 5번을 풀러 가야죠. 5번 풀러 가볼까요? 자, 5번 선지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합시다. 1번, 기억을 이해해봅시다.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한다. 자, 법이 뭔가 의존하는 건 맞는데 얘들아, 자율적 조절 기능에 의존하는 거니? 아니죠. 자율적 조절 기능은 말 그대로 개인의 법 침해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막는, 말이 좀 이상한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침해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완전 딴 얘기죠. 두 번째,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뭔데요? 자유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거를 철저히 고수한 게 아닌 거지 지금 이것도. 맞나요? 땡. 3번,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맞나요? 그쵸? 온갖 모든 일들이, 모든 문제가 다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상황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녀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법으로 해결하는 것. 정답은 3번이로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할 만했습니까? 4번,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법규범. 이건 뭐예요? 법이랑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 법이라고 했었죠. 법이 법보다 우선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 법이 우선되는 거지. 법이 오히려 우선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오케이. 마지막 5번째.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였지. 온갖 것들을 다 법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어때? 할만하지 않냐? 이 정도면? 귀엽네. 왜 이렇게 힘이 빠졌어? 너무 가스라이팅이냐? 할만하지 않냐? 이 정도면? 온 세상이 법으로 물든다.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개까지 봤어요. 지금 우리. 하나, 자유 모델. 2번째, 사회 모델. 자유 모델은 너무 간섭을 안 해서 문제고, 사회 모델은 너무 간섭이 많이 돼서 문제야. 그럼 얘들아, 정반합 이론에 의해서 3번째 나올 녀석은 뭐가 되겠니? 이 2개를 잘 조율한 녀석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 그쵸? 가봅시다. 3번째 문단입니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하면서, 자, 아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있다고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밑줄을 쳐보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이 녀석에 따르면 법이라는 녀석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자, 이런 거 선생님 잘 봤으면 좋겠어요.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이라는 표현 보이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법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not 개입. 선생님이 이런 문장을 풀 때 자주 표현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문장을 읽어갈 때요. A가 아니라 B야 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B보다 오히려 A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도 종종 많이 나오는 편이야. 선생님 이걸 나대이 문제라고 불러요. 오케이? 우회전이 아니라 좌회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선제는 우회전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무슨 패턴인지 알겠어요? 저런 거 조심해줘야 돼. 자,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오케이.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와 같은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그래요. 여기다 한번 밑줄 쳐볼까요?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하는 거야.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는 얘기지. 즉, 낚싯대, 과거에는 알아서 낚시하세요였다면, 그랬더니 부자들이 낚싯대를 3만 개쯤 들고 와서 다 담궈놨어. 그거 너무하잖아.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로 낚싯대는 한 개로 제한한다. 그랬더니 한 개면 낚싯대는 한 개인데 그 안에서 갈래가 5개 있는 건 안 되나요? 이러면서 막 법으로 막 싸우고 이렇게 복잡해지잖아. 너무 법이 많이 개입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낚싯대가 많아서 문제니까 이 모이신 분들이 낚싯대를 어떻게 서로 나눠서 쓸지를 한번 우리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무슨 주의? 절차주의라는 거네. 이해됐죠? 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 특히 자율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문제였잖아.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장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서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독점이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이에 대한 점검 과정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이렇게 밑줄쳐주자. 그러니까 단순히 알아서 하는 장만 만들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점검 과정도 두는 거야. 왜? 힘센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편하게 할까 봐. 됐습니까? 균형 있네. 들어. 그래서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뭐야? 의견 개진 가능성이야.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목적입니다라고 말하며 세 개를 구분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모델에 대한 얘기를 다 정리해봤어요. 녹색, 파란색, 보라색으로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내버릴까요? 네 번째. 위에 세 가지 법모델, 자유, 자유, 사회 절차. 세 가지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온 것은 아니다. 이것도 또 뭐래요? 나데이다. 즉, A가 없어지고 B가 오고 B가 없어지고 C가 없어지고 나온 게 아니라 A, B, C가 서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각각의 법 모델은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뭐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그런 문장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았고요. 그럼 4번부터 하나씩 가랑 연결되는 것들만 제껴볼까요? 합시다. 1번. 가는 특정 개념은 뭔데? 법은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문이 분이겠죠? 그 녀석의 의의와 가치를. 아니잖아, 벌써. 그치? 특정 개념의 의의와 가치를 설명하는 문장 자체가 아니죠? 오케이, 땡. 1번은 답이 아니야. 2번, 그러니까 나는 읽을 필요가 없어진 거지. 우리는 문제 풀 때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잖아. 이게 사소하지만 이거 하나를 안 신경 써도 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시간을 아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든 아낄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가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온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설명이죠.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온 과정을 설명하는 것. 처음에는 근대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냅뒀더니 너무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몰리니까 조절을 했었고, 조절을 했더니 너무 조절이 많이 돼서 문제라서 절차만 조절해 주기로 했고, 이런 식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가능성이 있고. 3번, 얘들아, 참고로 3, 4, 5번 같은 문제 풀 때 동시에 생각하면 안 돼. 항상 동시에 하다는 건방 떨다가 틀리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가로만 하나 쳐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생각하자. 오케이? 가가 맞는지만 봐.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 벌써 틀렸죠? 여러 학자 나온 적 있어요? 학자 이름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 4번. 나는 가와 달리. 자,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지금 이혼의 상태, 우리는 가만히 읽은 상태니까 나가 어떤지 모르잖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하나, 무시하고 넘어간다. 오케이? 둘, 가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가가 달리라고 표현했으니까 가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야 맞는 말이지. 그러면 그러하면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판단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 참고로 얘는 그게 가능하거든. 예를 들어 자 봐봐. 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밝힌 거 맞잖아. 이건 맞지? 그러면 가와 달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 녀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 맞아. 그건 맞는데 참고로 이 선지 이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은 해줘야 돼. 함부로 적용했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자.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가와 나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모두를 잠깐 잊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방안인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에 새로운 방안. 와 완벽한 설명이다. 그쵸? 그럼 5번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행히 이제 우리는 답을 두 개 중에 하나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또 다른 문제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6번은 가나가 연결되어 있는 지문이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읽으러 가자? 나 읽으러 가자. 준비됐니? 자 이제 한 지문만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뭐부터 하라고요? 나 지문은 도대체 가랑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임대인, 임차인 이 말 나올 거 뻔히 알고 있잖아. 그지? 부지적 사료 적용이라는 거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어가면 돼요. 가봅시다. 재산관계에서는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위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위는 법률이었다면 이거는 개인의 재산 얘기니까 경제와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다. 그쵸? 예상되십니까? 그래서 계약으로 자 이런 말을 했어.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 근데 보통 문장을 이렇게 쓸 때는 아닌 경우가 문제인 거잖아. 자,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개인 간의 약속인 계약이 제일 중요한 거야. 됐어?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나 사회재원주적 조건을 달리하는 조건이 다른 당사자들 간에서는 뭐를 위해서? 중요한 말이네요. 약자 보호를 위해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뭔가의 이유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즉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여기 위에 숙제 일반적으로는 계약이라는 녀석과 법이라는 녀석 중에서 계약이 힘이 더 세다고. 그런데 특수한 경우야. 그 특수라는 건 어느 조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계약이랑 법 중에 뭐가 더 우선순위가 된다고? 법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을 한 거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대응상이니까 이거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를 내는 게 정상 아닐까? 이런 상황을 분명히 뒤에서 줬을 거야. 그치? 예상이 되죠? 되니? 오케이. 두 번째 문단부터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경우 그 약자 보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이 문장이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겠지. 봅시다. 두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요. 임대차의 경우에 오케이. 예상대로네.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가 뭐 하는 건데? 임대하고 임차하는 걸 임대차라고 불러. 임대는 뭐 하는 거라고? 나의 물건을 남들에게 빌려줌으로써 같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거. 오케이? 반대로 임차는 남의 물건을 빌려 씀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는 거. 이 건물은 세세임인 게 아닌. 이 건물 주인은 임차인. 그리고 이걸 빌려 쓰는 학원은 임대인이 되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 거꾸로 했네요. 방금 미쳤네요. 빌려준 사람이 임대인, 그다음 빌려 쓴 사람이 임차인. 미쳤네요. 네. 나도 임대인이 되고 싶다. 임대인, 건물, 우리 그 하나님보다 높은 건물주, 그렇죠? 주님이 계시잖아. 얼마나 좋아. 아침 한 11시쯤 일어나서 오늘은 뭐 별일 없나 상가 한 바퀴 돌면서 1층에 있는 커피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커피 한 잔 시키고 2층 빵집에 가서 오늘 빵은 맛있게 구워졌나요? 물어보고 3층 사무실 가서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오락 얘기 좀 하다가 4층에 올라와서 입주민들 뭐 불만사항 없는지 고지서 같은 거 쓸데없는 거 없는지 확인하고 사무소 직원이랑 잡담하다가 오후 2시쯤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했네요.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런데 통장에 월 2,500씩 딱딱 꼽히고 아 얼마나 부러운 삶이냐. 멋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야, 그렇지? 그거를 우리는 부러워할 일이지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능력을 가지기까지 애쓴 사람도 있지만 불로소득으로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약간 열받는 거죠. 그럼 그걸 피하면 선생님 경제적 약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는 뭘 한다? 계약보다는 법을 중시해준다. 법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튼 농담이었고요. 자,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은 그렇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야.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건물을 빌리도록 할게요. 하죠. 그러면 임대차의 목적물이 임차물이 자 뭐라고? 임대차의 목적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차물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그냥 학원 얘기로 합시다. 이 학원 건물이요. 임차물은 이 학원의 건물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간이요. 이 공간은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자 보라색을 주셔야지.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거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뭐 나왔어? 조건절 나왔지? 조건절 나왔지? 뭔데? 생활의 근거가 되거나 생업의 근거가 되는 거. 즉 나한테는 이게 전부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럼 이건 뭐예요? 약자지. 이거에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이 녀석은 임차인의 보호라고 하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갑자기 이 건물주가 나 이제부터 학원 안 받을래. 나가. 갑자기 그러면 난 어떻게? 난 당장 다음 달부터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법률 개념 나오죠? 상가 법률 임대차 보호법 법률입니다. 전부 다. 참고로 주택이고요. 참고로 상가입니다. 됐죠? 얘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있대요. 뭐라고?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있다. 그 내용이 먼저 살펴보는데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독립해서 사는 상황이 되면 이제 계약도 하러 다니고 그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그때 뭐랄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하기 정말 두려울 거거든. 그때 주변에 어떤 아는 분들의 힘도 많이 빌리시고 지혜도 많이 구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법을 찾아가기 전에는 법은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완전 TMI인데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 선생님의 집은 지금 불법 건축물이에요. 원래 빌라가 일조권 조망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옆집은 빌딩이 좀 작더라도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는 게 제한이거든. 근데 선생님의 집은 여기다 이렇게 쳐져 있어. 그래서 여기에 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처음에 이 집을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집을 찾는 조건이 뭐냐면 선생님은 복층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합법 복층을 찾았어. 대부분의 복층은 불법이야. 합법 복층은 뭐냐면 집을 두 개의 층으로 만드는데 두 번째 층에 난방시설과 취수시설이 있으면 그거는 한 개의 독립적인 층으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나오고 비싸. 하지만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집에 들어갔는데 2층 올라가는 기분 알지? 뉴스에서 아니면 TV나 이런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잖아. 부잣집들은 꼭 2층이 있잖아요. 나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2층을 원했어. 그리고 2층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를 원했어. 그렇기 때문에 복층을 구했습니다. 합법 복층을 찾았어요.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합법 복층인데 요 샌드위치 패널 부분이 요만큼 디귿자 모양으로 상공사진 찍혀서 뭐라고 하지? 강제 이행금이 나올 텐데 5년 동안 내면 사라지는 거래. 그러면서 그 이행금도 우리가 내주겠대. 그 계약을 했어. 사인 딱 썼지. 그 말 믿고. 근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어. 이제부터 불법 증축 건축물은 영원히 고칠 때까지 영원히 벌금을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다만 선생님은 그 이전 법에 적용 소급을 받기 때문에 지금 내지는 않고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선생님은 불법 건축물이 도장이 꽝 찍힌 상태거든. 그래서 대출이 안 나와. 쉽게 말해서 우리 집을 누가 사야지 선생님도 이사를 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 집은 대출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 불법이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라서 내 집이 조그맣지만 남들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라도 나의 집을 넓게 쓰고 싶은 나쁜 놈이야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열받지라도 않지. 그래서 처음에 조건부터 그런 거잖아. 누가 제 집은 설계를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냥 들어왔어. 도장 꽝 찍고 살았어. 한 3년, 4년 살았는데가 그때서 갑자기 법이 바뀐 거야. 당신의 건축물은 불법 증축물이므로 이제 대출을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갑자기 바뀌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참고로 지금 여기 학원 출근하는데 1시간 20분씩 걸려요. 편도요.
왕복은 몇 시간이겠니? 2시간 40분 정도 걸리죠. 물론 갈 땐 조금 덜 걸리니까 2시간 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에 2시간 반씩 날리고 있어요,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되냐? 참고로 하루에 100km 운전합니다. 운전. 매일매일 100km 운전해요, 선생님. 이사를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요. 그 건물이 안 나가니까. 약자예요, 약자. 집이 있는데 내 집도 아니야. 은행이 빌려준 내 집이지. 아무튼 슬픈 일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참고로 그 집은 근데 선생님은 절대로 내쫓기지도 않겠죠. 왜냐면 내 집이기도 하지만 그 건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은 나의 유일한 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약보다 우선적인 데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예컨대 오케이 예시까지 들어줬네요. 문제 낼 거라는 소리입니다.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 이 단어 아까 우리 본 거 아니냐? 진정해. 다녀오세요. 선생님의 그 마음에 아주 동감을 해주셨나 봐요.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우리 이 단어를 여기 뒤에서 왜 이래? 요 뒤에서 보지 않았었던가? 최단 존속 기간. 이게 눈치 빠르면 좋은 일. 내가 지문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짧게 정했어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오케이. 이게 중요한 멘트였네. 최단 존속 기간은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거야. 즉 예를 들어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나? 집의 일반적인 계약 기간은 몇 년인 줄 알고 있어요? 2년이에요. 일반적으로는요. 선생님이 많이 전세를 다녀봐서 알아요. 예를 들어 한 집을 계약하면 특별한 말이 없는 한 2년은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거야. 근데 집주인이 1년밖에 안 살았고 이제 다음 2년차가 됐는데 나가래 꺼지래. 참고로 심지어 계약서에도 1년간만 계약을 하기로 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집을 너무 지금 살기 좋고 행복해. 그러면 싫은데요. 못 나가겠는데 할 수 있다는 거야. 난 여기 아니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최단 존속 기간의 보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뭐가 무슨 되는 거라고요? 무슨 케이스라고요? 계약과 법 중에서 법이 이기는 케이스라고요. 왜 때문에? 약자 보호 때문에요. 됐죠? 다음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을 전세 계약했다 치면 제가 적어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 기본적으로 먼저 통지를 해줘야 되는 선행 기간이 있을 거잖아. 임대인도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혹은 임대인이 먼저 물어보거나 임차인이 먼저 말을 해주는 거지. 저 이번 계약 기간까지만 잘시 제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자, 뭐 나왔어요? 또 조건입니다.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야. 조건절이니까 뭐 해야 돼? 챙겨. 그런 경우라면 임차인이 뭘 행사하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조건인데 조건절이야. 잘 봐야 돼. 이거 문제 내겠다 싶은 느낌이 들지 않냐? 그러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될 수 있다. 이것만 동그라미 치도록 할게요. 됐지? 다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참고로 그 의사표시 기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 원래는 암묵적 동의라고 해서 연장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여기서 일을 더 할 거예요. 오케이? 우리 학원 예를 든다고 했었죠? 우리 학원 지금 제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2년 동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임대차가 뭐가 된다? 이거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임차인이 한 갱신 요구권이라는 거야. 됐지? 참고로 이게 선생님이 정확한 기록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의 보장이 있지만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긴 보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녀석은 뭐 또 예를 들어 하다못해 뭐 먹거리 사업이라든가 학원 사업 이런 것도 소문이 나고 그 매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 만큼 충분하게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긴 시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7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상가임대를 해본 적은 없어서. 자, 아무튼 임대차가 연장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자, 조건이야.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되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자, 그런데요. 그러면 임대인은 바보냐? 임대인도 예를 들어 아니 이 임차인이 와서 막 내야 될 월세도 잘 안 내고 건물 어지럽히고 막 부치 멋대로 쓰고 이러고 있는 경우라면 내보내고 싶겠지. 그런 경우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이 법들에 규정된 뭐를 거절 사유를 증명해서 잠깐 이거는 이렇게 하자. 뭐 해서 거절 사유를 증명해서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요. 자, 거절 사유를 증명하면 오히려 갱신 요구권을 묵살할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드러났네. 뭐예요?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게 요즘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겁니다. 자, 임대인이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중에 이 집을 2억에 내놨어. 2억 주고 2년 동안 사세요. 그럼 2년 동안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갱신 요구권을 쓰는 거야. 제가 여기서 2년 더 살아도 되겠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으면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고로 이 집은 이 사람만이 혼자 사는 집이니까, 그렇지? 지켜줘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럴 때 집주인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집값을 얘들아 보통 올라거든. 내리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억이 나눴는데 이 사람은 갱신 요구권을 쓰면 그 돈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계속 2억에 내줘야 되는데 이 동네 시세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3억에 해도 내달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내보내야지. 임대인의 입장에서. 나쁜 마음 먹자면 쉽게 말해서 3억 더 받을 수 있는데 얘들이 2억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 열받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겠어요. 한 다음에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들어와서 사는 척 한 다음에 안 살아. 그리고 딴 사람 구하는 거지.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돼요. 그건 나쁜 짓이죠. 누가 봐도. 자기 돈 더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나쁜 예도 있지만 정말로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 맞지 않니? 그것도 맞기 때문에 진짜 이더주도 못하는 거죠. 항상 이 사례들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냥 예문들의 키워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지금 기본적으로 계약보다는 법이 우선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데 이때 이 한편이라고 말하면서 의사표시와 관련된 특별한 몇 가지 케이스들을 정리해주면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여기 표시를 안 했네요. 증명하는 경우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구체적 상황 적용 맞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한 문단만 더 가자. 아니야, 두 문단이 남았구나. 3문단 넘어갑시다. 계속.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잠깐만요. 요것도 법이 아니라, 선생님 아까 말했죠? 나데이라고요? 이런 거 자주 낸다고 했었죠?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계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뭘 통해서 계약으로 계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지금 봐봐. 지금 2문단과 3문단이 완전 대응상 관계지. 이거 이해돼? 2문단은 계약과 법 중에 뭐가 우선시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법이 우선시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3문단은 법이 아니라 뭐가 계약으로 재산의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대응상이면 이 두 개의 대응상 가지고 문제를 냈죠. 냈게 확실할 겁니다. 가자. 임차인이 빌린 사람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구나. 조건들이야, 조건.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그럼 언제 소멸했을까? 끝났을 때 2025년 3월 1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2025년 3월 1일이 끝났으면 그 이후에는 상관없는 거잖아. 소멸했을 경우나 혹은 조건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오케이. 이것도 뭐야? 경제력이 충분한 조건이야. 그럼 그럴 때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보이십니까? 자, 우리 처음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간 거야.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이 우선.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법이 우선이고 이걸 뭐부터 설명했던 거야? 2문단에서
요걸 설명한 다음에 그런데 아니라면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예문도 드러났어.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나중에 또 집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집 소유주, 즉 임대인들은 자신의 집이 단 하나라도 훼손되는 걸 원치 않지. 임차인들이 얌전하게 살고 가기 주길 바래. 그래서 일부러 임차인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옛날에는 애 있는 집은 꺼렸어. 혹은 애완동물이 있는 집은 꺼려. 이유가 뭐겠어? 애가 있으면 장판이니 도배진이 막 이것저것 뜯어버리겠지. 여기저기 낙서가 발견되겠지 나중에. 물건이 채게 막 깨지거나 무너지겠지.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어때요? 여기저기도 막 긁어놓을 거 아니야. 선생님도 집에 심지어 난 이걸 걱정하게 될 줄 몰랐어. 우리 집에 강아지나 2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최근에 무지개를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아지들은 처음부터 훈련을 그렇게 시켜서 뭐 벽을 물어뜯거나 뭐 벽지를 뜯고 훼손하거나 그런 문제 단 하나도 없어서 너무 행복했어. 근데 우리 집 포롱이라는 새가 한 마리 있거든. 집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새끼가 천장에 혼자, 난 팔이 안 닿는데 걔는 닿잖아. 날아가서 옆에 이제 이런 데 올라가서 탁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럼 옆에 두리번 하다가 저기 벽지에 끄트머리가 있네 하면서 그걸 물고 막 뜯어요. 그러면 벽지가 또로로 뜯어져. 이 새끼야 그만해 하면은 내가 이렇게 뜯으니까 나랑 누구 놀아주네 라고 생각하는지 더 뜯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벽지가 여기저기 뜯어져 있습니다. 젠장.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애완동물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돼? 원상복귀를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좀 엄한 경우에는 봐봐. 여기 지금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죠? 내가 이 건물주인데 사람이 이사 나가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벙벙벙벙 뚫려 있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렇기 때문에 벽에 못질하지 말고 구멍 뚫지 않는 것도 조건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그래서 선생님은 신혼 초기 때 우리 결혼 사진이랑 액자들 있지? 못 걸었어요.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못질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땅바닥에 늘어놨어요. 진짜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결혼 액자, 여기에 그다음에 웨딩 액자 이런 거 있잖아. 그러고 살았어요. 슬프지 않냐? 그렇게 살았었는데 아무튼 간에 자, 그런 원상회복은 이제 뭐 한 거야? 계약이 끝나고 이제 이사를 나가는 때 원상회복 다 해놓으세요 라고 말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지금 우리가 학원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개보수 작업을 한 거잖아. 집기도 갖다 놓고 선작업도 하고 이렇게 벽도 치고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임대인이 원상복귀 하세요 라고 하면 다 뜯고 나가야 되는 거죠. 됐죠? 자, 또한 하나 더 있네요.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자, 이런 조건들 잘 봐야 돼.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요. 참고로 이때 법에 정해진 상한액이라고 하는 말에 다 숨어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니? 그럼 뭐예요? 약자를 보호할 레벨이 아닌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단순한 상가 건물의 몇 억 이런 것들은 약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롯데호텔 3조 5천억 원짜리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은 상가 임대차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 그건 사업의 레벨이지. 그러면 거긴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혹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때는 마음대로 종료해도 되는 거죠. 서로 합의를 위해서. 오늘 요즘 사업이 안 좋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렇죠 뭐. 우리 처음에 계약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 그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어떤 목적에 부합할 만큼 적은 돈으로 그 상가를 하나만 가지고 어떤 사람이 생활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상가는 함부로 종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네 번째.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참고로 그럼 여기서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는 게 이 사문단에서 말하는 거는 무슨 주의적 관점이냐? 절차주의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법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해주는 거야? 재판을 해주는 거. 이때 참고로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치? 결정을 내려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당사자들이 일단 이거 보자.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 해결 절차 과정,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 그 법과 상가 그 법에서는 임대차 분쟁 조절 절차도 마련해놨어. 됐어? 원래대로라면 그냥 재판으로 꽝 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쟁 조절 절차 역시 존재한다고요. 됐습니까?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을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 약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 나한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조차 모르잖아. 그지?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절 절차는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자, 야, 이거는 문제 내겠다는 생각 들지 않냐? 좀 쳐볼게.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그럼 이건 뭐예요? 에이, 야, 이거 뭡니까? 조건이죠. 오케이? 두 당사자가 서로 싸우다가 나가라고요, 싫다고요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분쟁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으로 땅땅땅 해야 되는 건데, 참고로 법으로 땅땅땅이 쉬운 일이냐? 아니에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일입니다. 몇 년이 가요, 몇 년이 진짜로. 당장 내가 올해를 버티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쉽지 않는 거지. 그럼 분쟁 조절로 들어간다고. 근데 분쟁 조절을 하려면 무슨 일이 필요하다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뭐 하자는? 우리 분쟁 조절 절차를 따르기로 하지요. 그래서 따르기로 합의가 돼야지만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료 수집까지 진행된다고요.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뭐 하면 돼? 재판 절차하면 된다는 거야. 바로 재판 간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분쟁 조절을 해주고, 이때 분쟁을 조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아까 말했던 자료를 수집해 주는 걸 말하는 건데, 합의가 안 된다면 뭐 하면 돼? 그냥 재판 가면 되는 거다. 지금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 거예요? 대응상이 또 나왔네요. 그럼 이 대응상도 아마 높은 확률로 문제로 출제되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 조건절 대응상, 조건절 대응상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규리나, 그렇지? 이걸 찾는 게 제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고생했어요. 다 읽었습니다.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하자. 먼저 4번은 답이 잡혔길 바랍니다. 아까 2번이랑 5번만 남겨놨었죠? 2번.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난 가리가 필요 없고, 나는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 특정 과제가 뭔데? 약자 보호를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보호법과, 잠깐만, 이름이 뭐여서. 아무튼 주택법, 상가법. 맞네, 5번이네. 그럼 5번은 뭐가 잘못됐을까? 5번은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에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상황에 접목해서 푸는 문제였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오케이. 자, 지문을 다 읽었는데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그러면 지문을 다 읽자마자 바로 문제 2개가 해결된 상태로 시작한 거잖아. 이렇게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끊어줘야 되지. 됐죠? 자, 6번 문제 가봅시다. 기억하고 있죠? 자유 모델은 개인의 자유가 제일 중요해. 건드리지 마. 사회 모델은 하나하나 다 끼어들어. 다 컨트롤할 수 있어. 절차 모델은 그렇게 하다가 다 죽을 테니 분쟁을 조절하는 과정만 우리가 건드려주자. 됐죠? 1번. 자유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 맞겠지? 개인의 자유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되셨나? 2번. 사회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 사회적 약자 보호 조건이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 말 일부러 뒤집어 꼬는 거 보세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겠느냐? 가능하지. 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은 내 건데 제가 안 나가겠다고 버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 무슨 목적에 의해서? 생업을 보호할 필요. 그래서 이게 조건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조건절 가지고 문제는 거잖아. 그럼 2번도 맞는 얘기지. 됐었습니까? 3번. 절차주의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쵸? 의견 개진의 기회라고 했을 때 법으로 땅땅땅 하는 건 아니었잖아. 충분히 가능한 설명? 3번도 오케이. 4번.
자유 모델은 자 이럴 때는 뭐 하라고? 잠깐 달리를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해보자. 자유 모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구나. 맞니? 맞는 말이요. 거절할 수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거절을 하면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잘 생각해보자. 자유 모델에서는 개인 간의 자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사회 모델에서는 하나하나 뭘로 끼어들어? 법률로 인한 강제가 이루어지지.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개입이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잡아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달리라는 말 쓸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 있다. 그런 차원을 아예 떠나서 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일 거야. 마지막 5번. 사회 모델이나 절차 모델은 둘 다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무슨 얘기야?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어떤 조건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은 조건임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게 이 두 개의 모델의 공통점이었잖아. 그렇지 않니? 두 모델의 공통점을 가지고 또 선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7번 문제 넘어가자. 단독 문제. 그래서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가 뭐였냐면 아까 어디 있었니? 오케이.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문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이다. 계약과 법률 중에서 계약이 우선이야. 참고로 이건 뭐이기 때문이야? 임차인의 보호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전혀 없는 이미 종료 상황이기 때문이지. 가보자. 1번. 그리고 얘들아.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참고로 이 7번 문제가 오답률이 나름대로 3위에서 4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봐봐. 선지를 읽기 전에요.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알잖아. 계약보다 법률이 우선시되는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된 용어가 선지 중에서 있어야겠니? 없어야겠니? 있어야겠지. 됐어? 임차인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이니까 라는 말이 나와야 됐을 거야. 그러면 선지를 보면서 1번부터 차분히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빡 찾아내야 돼. 임차인의 어떤 생활 보호에 대한 얘기하는 게 몇 번이야? 바로 4번에 보이지 않냐? 됐어? 그 단어를 찾고 그 상태에서 이게 맞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라고. 따져볼까요?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완벽한 설명이지. 이랬어? 그래서 4번을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문제는. 참고로 이런 문제가 오류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지의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의 함정을 뒤집는 방법은 아싸리 내가 선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찾아내는 거야. 근데 물론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동원한다고 100%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내용에 근간을 해야 되는 건 맞을 거야. 아마 이 녀석에 만약에 말이야 일단 가로 열고 3점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문제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바뀌어 있을 거야. 그런 식이 돼, 보통은. 기출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기출 많이 풀어봤다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지금. 되니? 오케이. 나머지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보장될 필요가 없지. 그럼 이게 1번은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넌 돈 많으니까 내가 보호 안 해줘도 돼, 이런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지. 두 번째, 두 사람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말이 돼?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던 건 물론 2번 자체는 말이 되지. 근데 이거는 이 녀석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세 번째,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잠깐만,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권리가 법률로 정해지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니? 아니죠. 개인의 자유는 법률이 최대한 간섭하지 않을 때 보장되는 겁니다. 5번,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에면 임차물이 상가라면 경제랑 무관한 거야? 아니지. 상가든 주택이든 임차인의 생활과 관련된 조건이라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 우리 떡볶이집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렇죠? 자, 7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8번 문제 넘어가 보자. 보기 적용 문제는 어떻게 풀자?
함부로 선지 점프하지 마시고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예측하시고 그 상태에서 선지를 봐야 오해가 안 생긴다. 가볼게. 갑은 자신이 소유한 A주택과 B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했어. 자, 잠깐만 끊어봐. 그럼 여기서 갑은 뭐예요? 임대인이야. 임대인은 A라는 주택과 B라는 상가를 가지고 있어. 겁내 부럽다, 씨. 자, 아무튼 집도 가지고 있고 상가도 가지고 심지어 이게 두 개 다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자기 집이 따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겁내 부럽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A의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으로 정했으나 오케이. 최단 존속기간이 존재했네요, 방금. 우리 아까 지문 속에서 최단 존속기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그런데 B의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대요. 이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완전 중요한 말이야. 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했대. 다른 말로 번역해보자. 이 B 상가는 그냥 동네 자그마한 건물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3조 5천억짜리 그런 녀석이라는 거야. 상한액을 초과했어. 그러면 이 말에 담겨있는 속뜻 생각해봐. 이 녀석은 법률을 통해서 보호를 보장받는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A주택은 최단 존속기간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있다라는 말을 못하겠어? 하지만 될 수도 있을 거야, 아마도. 됐냐? 가자. 법이 위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의사 표시 가능한 기간 중에 한 거야.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거는 이미 법률적으로도 끝난 거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야. 을에게 야, 심지어 이걸 또 한 사람한테 다 빌려줬네, 그렇죠? 예를 들어 아마 주상복합 이런 거 아닐까요? 1층에는 건물이 있고 1층에는 상가 있고 2층에는 자기 집이 있는 이런 건물을 통째로 임대했나 봐요. 그래서 1층 세주고 2층 세준 거지.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간에 그냥 이따 치자. B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오케이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네요. 그럼 갱신 요구권은 뭐예요? A 갑은 나가세요. 을은 싫어요. 됐죠? 그랬는데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주택과 B상가를 반환함으로써 분쟁이 생겼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 녀석의 결과 좀 대충 알 것 같아. 본문 제대로 이해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A주택의 경우에는 누가 이길 것 같아? 을이 이기겠지, 아마도. 왜? 갱신 해제 요구권을, 그냥 그 권리를 뭐가 보장해 주니까요? 법이 보장해 주니까요. 그런데 뭐도 있어? 참고로 실소유주가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갱신 제한 해제 요구권도 있지. 그래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알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그 상황을 준 다음에 A 상황이라면 이기겠구나, B 상황이라면 지겠구나라는 내용을 우리가 여태 봤던 이런 조건들을 집어넣어서 말해주겠지. 종류를 요구했으니까. 갱신을 거절하게 된다면,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됐지? 다음. 그리고 B의 경우에는 논의할 필요성이 크게 없어요. B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임대인이 갑이 이기겠죠? 왜요? 얘는 보호 대상 자체가 아닌, 즉 계약을 우선시하는 조건이니까. 됐나요? 아까 말했어. B 상가의 경우에는 기간을 안 정했어. 기간을 안 정한 보호의 대상도 아닌 그런 대상은 종료하기로 하면 뭐가 되는 거다? 그냥 종료되는 것이다. 였죠? 자, 그런데 밑에 잘 봐야 돼. 중요한 말이 또 나와 있어.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라고 제안했는데 문제가 있어. 갑이 그딴 거 필요 없어. 법으로 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바로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됐냐? 응. 자, 상황 판단됐지? 1번부터 가자.
갑이 A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그 거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분명히 본문 속에서 예시로 보여줬죠? 두 번째,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연장할 수 있었다는 조건을 먼저 걸어놓고 한 거야. 그렇다면 이 녀석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규정. 자, 말 길게 더럽게 써놨네. 자,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규정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법률이잖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얘기하는 거잖아. 법률이 실현됐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 됐니? 그냥 알 수 있는 말을 어렵게 쓰는 것뿐이야. 돌려서 표현한 것뿐이야. 3번. 을은갑에게 상가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주장을 못해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 상한액을 초과하면 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보호의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니까. 또 말해줍니다. 3조 5천원짜리 그거요. 아씨, 언제쯤 만져볼 수 있을까? 볼 수는 있을까? 인생 동안 조란 단위를 볼 수는 있을까? 내 눈으로?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지 않을까? 그지? 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조는 그냥 5만원짜리가 잔뜩 있는 걸까? 여기다 5만원짜리를 쌓으면 얼마까지 들어갈까? 5만원짜리가 생각보다 컴팩트하다면서요. 5만원짜리를 그 선생님 듣기만 해서 알아. 그 무슨 비타 500 박스 있지. 보통 바카스 2박스 들어가는 그 박스 정도? 그냥 요만해요. 이게 꽉꽉 닫으면 딱 1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1억짜리 박스가 여기서 몇 개 정도 놓일까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놓이고 조를 넣을 수 있을까? 아무튼 간에 한번 해줘봐. 4번입니다.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면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구나. 자, 아마 4번 때문에 헷갈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4번은 뭔가 억울해 보이거든, 선지가. 근데 이렇게 해보면 느낌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갑에게도 자신의 건물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친다면 임대차를 종료시켰다는 얘기는 너 가라고 말한 거잖아. 맞니? 맞아? 그거는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갑에게 보장되는 것. 즉,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분쟁 충돌 과정에서의 해결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보장해 준 것뿐이지 그 밖에는 전부 다 뭐라고요? 자유로 보장되어야 된다고 말했던 거잖아. 그 원칙에 합당한 거 맞아. 4번. 참고로 4번이 아마 베스트 오답이었을 거야. 왠지 느낌이 안 좋거든, 저게. 뭔가 그 가진 자가 막 못 가진 자한테 막 부리는 거, 텃세 부리는 것 같고.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 둘 다 부자야. 그렇지 않겠어? 그거 생각해야 돼. 자, 5번을 잘 봐라.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 자, 분쟁 해결 절차가 있을 수 있겠니, 없겠니? 참고로 이 상황에서는 없을 거야. 왜냐면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없을 거야. 또 왜냐면 이미 합의 자체가 안 됐거든. 아까 대응상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합의가 되면 자료 조정과 자료 수집과 같은 분쟁 조절 관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재판이라며. 그 대응상을 가지고 지금 문제 선지를 만든 거였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으로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문제 구성은 9번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야. 자,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거보다 훨씬 빨라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때 이런 지문들을 풀고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능력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는 문장을 머릿속에서 핵심 요소를 정리해놓고 하다못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외우지 못하겠다면 깃발이라도 잘 꽂아서 내가 나중에 이 문제 풀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겠어. 참고로 깃발은 어디다 꽂아야 될까? 대응상, 조건절. 오케이? 깃발 빡빡 꽂아져 놓고 볼 수 있도록 전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 즉 제한된 시간 안에 지문을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할 거야. 오케이? 그거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참고로 그게 힘든 사람이라면 우리 문해력 테스트 하고 있잖아. 다들 안 하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문해력 테스트 하세요. 하늘이 선생님이 그때 그 문해력 테스트 방법 알려줬었나? 이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참고로 마지막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정리만 하자면 이런 문제는 이제 서술어 문제잖아.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자. 1번 첫 번째로 필수 성분 따지시고요. 2번 추상어와 구체어의
대립관계도 정확하게 따져주시는 것 중요하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이 3따 보이나? 3따. 3따는 참고로 세 자릿수 서술의 대표적인 사례죠. 주다, 3따, 넣다요. A가 B를 C로 3따. 되니?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가 신문 기사를 근거로 3따의 구조에서 뺄 수 있는 건 없는 거라면 참고로 원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뭔가를 이유로 삼다라고 돼 있어. 자, 원문에는 이유로 삼다. 자, 필수 부사와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근거랑 크게 먼 단어도 아니야. 그러면 1번은 가까운 의미가 맞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번 부딪혔다는 너무 쉽지 않냐? 원문에는 한 개랑 부딪히는 건데 여기서는 아이와 부딪혔다. 똑같이 필수 성분은 뭐뭐와라고 하는 부사어가 있는 건 맞는데 그 부딪힘의 대상이 하나는 실물이고 하나는 관념체잖아.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선지들을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됐죠? 자, 여기까지 9번 문제까지 한번 쭉 해결해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쉬고 나서 뒤에 이제 현재 소설 지문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챕터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